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2부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탄탄TV 김종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 의원님 오늘은 노란동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에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부 인터뷰 혹시 보셨나요? 네, 저희는 예, 조금 다 숙제를 또 이미 좀 주셔가지고. 나 힘들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유튜브나 뭐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 본인 얘기를 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저는 다른 방송을 다른데 한 번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또 때가 때이닌 만큼 지난번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인 회동 이슈도 있고 그래서 벽오동 심은 뜻은 무엇인가? 오늘 왜 이분이 출연하셨나 이런 얘기 궁금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저는 좀 떨어져서 일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얘기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박영식 앵커도 이렇게 진행을 오래 해보셨는데 오늘 보면서 김충식 원장이 얼마나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청자분들과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반의 반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은 아까 이제 끊임없이 백운기 앵커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은 노상원을 모른다. 그러게요. 라는 그 대목은 사실 TV도 본다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더군다나 노상원 수첩에 이렇게 자기가 전개가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TV를 보면 뭐 관심은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TV를 보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할 건 또 선택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최혁진 의원과 관련된 것들. 근데 노상원은 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유리한 것만 뭐 취하려고 했던 태도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딱 배리어를 세워놓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가지고 반에 그 진실에도 다가가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원래 인터뷰할 때는 가급적이면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봤는데 저라고 왜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눈동자가 흔들린다든지 뭐 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진실인가 아닌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김진성 아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김진성 이제 이재명 대통령 테러했던. 근데 그때 반응이 매우 특이했어요. 김진성 모르는데 나중에 이 사람입니다. 근데 왜 김진성을 물어봤냐면 이 수첩에 다이어리에, 예. 아산 대방 부동산 7억 세계로 교회 소년보복세 이렇게까지 써 있었거든요. 예, 손목사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도 모르시는. 모른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그 앵커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들이 뱅뱅 돌린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그 땅이 되게 넓어서 내가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관리인 중에 김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질문을 하시니 그런 식으로 애들로 뒤로 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다이어리에다가 본인이 지금 기억 안 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특검에 출석해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관리를 했던 어떤 사람 이름이 김진 뭔가 한다라는 식으로 되돌려가는 느낌들이 들었고 또 하나는 노용래 자기 전시회에다가 4명의 장성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 3명이고 본인만 현역 장성일 때도 축하금을 집어넣어서 봉투에 이름까지 줘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럼 현역 장성이 그 정도까지 할 때에는 뭔가 서로 아는 관계가 있고 그런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 축하금을 보내는 거지 거기다 그냥 일부러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노상원을 모른다는 얘기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제일 저기 했던 건 나는 건전하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법대로 한다. 나는 나라에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내 그 기조만 유지하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그 기조만 오늘 내내 읍조리다 간 거예요. 나머지는 특검 조사 받는 것처럼 난 기억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예, 아니, 화가 아주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속상한 예. 댓글 반응이 많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이제 속 시원하게 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뭐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쵸. 이야기할 거라고 저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조이대랑 한덕수랑 정상명 만났는데 거기에까지 이름이 등장을 해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랬나 하는 거 물어봤고 최은순 내연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뭐 내연남인지 뭐 그런 내부 사정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고 김건희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데 안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 된 뒤에 또 윤석열도 안 만났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뭐 그런 모습. 무엇보다도 김진성 아느냐 노상원 아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는데 검사 출신 김용동 의원이 보시기에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 같았습니까? 그 인터뷰 진행하시느냐고 힘들었고 사실은 보는 사람도 힘들었어요. 예. 이게 짧지도 않고 장시간 이어지는 인터뷰인데 글쎄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던 거죠. 뭐 그 진실성을 느끼기는 대단히 어려웠고 사실은 저런 사람을 상대하는 건 역시 말은 별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역시 돈의 흐름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작성해 놓은 메모나 이런 물적 증거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1시간 동안 인터뷰인데 저도 힘들었고 우리 애청자님들 박승만님 앵커님께서 파헤치고자 했던 진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사기꾼에게 변명할 자리만 제공한 것 같군요. 보스형님 TV님 다시는 저런 자 마이크 주지 마세요. 예, 뭐 제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만 오늘 그 부분은 뭔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몽유도원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팔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무슨 권리로 무슨 힘으로 자격으로. 자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적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의 친오빠라는 사적 라인을 통해서 일종의 로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쪽 라인으로 뭔가 대단히 여러 가지의 일들이 비합법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로도 오늘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렇죠. 나중에 특검이나 이렇게 조사할 때 그러니까 보면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그럼요. 그렇거든요. 그냥 질문하고 답을 듣는 거죠. 뭐 어떻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다만 이제 쭉 그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판단하게 되는 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상합니다. 그건 좀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김건희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본과 한국의 주요 국가 문화재급, 국보급을 이렇게 맞바꾸는데 나가서 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국보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본이 어느 정도로 실제 진품인지를 확인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썼다라고 하는 그 칼 자체가 몽유도원더와 맞바꾸어지는 대단한 보물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그 일반 개인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마치 애국심에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나 그 애국심을 빙자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아까 우리가 잠깐 화면에서 만나봤던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또 이제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의 문제 지적과 문제 의식이 매우 타당한 거여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뻔뻔하게 본인은 칭찬받을 일을 했지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희영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아이고 예 그래요. 뭐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셨겠죠. 저도 좀 힘들었는데 이거 좀 금요일이니까 오늘 먹방은 우리 정어리몰이 이번에 추석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골랐는데 이 회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홍삼 100년 진고 하나씩 놔드렸는데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그 배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100년 진고를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0년 진고가 워낙 진하니까. 아, 시작부터 먹방입니까? 뭐 또 불만이세요? 뭐 할 거예요? 아니, 시작부터 하셔가지고 갑자기 주로 말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먹방을. 시간은 먹방을 벌써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소주 한 병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배에다도 소주를 뭐. 그래도 우리 저 박영식 앵커가 예. 뭐 드실지 아시네. 네. 이거를요 예. 직접 떠서 한번 드셔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농축액이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이 홍삼 100년 진고가 일반 시중의 홍삼 제품보다 훨씬 함량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셔봤더니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닌데 아, 홍삼의 함량이 훨씬 예, 더 많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비노스 사이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떠서 그냥 드셔도 돼요. 오. 한 잔씩. 차라고요? 아, 이걸로 만든 홍삼차. 네. 아, 이 찐득찐득한 거 보십시오. 와. 방송사고 났어요, 방금. 와. 보이세요? 야. 그 차 한번 드셔보세요, 김유정 의원님. 네.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게 이거 꿀 넣은 건가요? 꿀을 약간 탔어요. 아, 오. 그러니까 꿀 안 탄 거는 그냥 이걸로 떠서 드셔보시고 쪄서 스푼으로도 먹고 꿀을 약간 타서 마시면 더 차로 마시는 거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냥 차로. 예, 이렇게 차로 이렇게 타서 마시는 거. 아이고 한 잔 마시니까 조금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이 주거지 압수수색 때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저는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전면 부인한 거 포함해서 전뇌 6502 전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기 전뇌 뇌할 때 뇌자. 이게 중국말로 컴퓨터라는 거죠. 전뇌. 예. 일렉트로닉 브레인. 근데 이분이 이런 글 올리셨네요. 백운기 앵커 폄하하는 댓글들 참 알 수가 없네요. 엄청 제 욕을 많이들 올렸나 봐요. 앵커로서 김충식이란 인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인터뷰 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저를 막 욕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셨나 보죠. 보면서 힘드니까 왜 저런 사람 불렀냐 이러셨나 본데 인터뷰라는 게 그렇죠.
저는 오늘 인터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뉴스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더 근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생각하는 거 보면 아는 사람인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어떤 액션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백운기가 왜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거짓말하고 막 그럴 자리를 만들어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김충식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김충식 나오고 더군다나 뭐 조이대 한덕수까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들어봐야죠. 근데 뭐 거짓말을 하든 사실을 얘기하든 들어봐야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리고요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근데 이거 차는 홍삼 맛보다는 경옥고 맛이 나는데요. 제 이게 입에는 그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그 이야기하고 이슈로 넘어갑시다. 정어리몰 여러분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정어리몰이 사실은 뭐 그동안 자랑을 안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작한 게 상생이거든요. 좋은 제품을 싸게 그리고 이제 나누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아직은 뭐 연약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소외된 곳 이런 곳에 이렇게 수익을 나누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성장하면서 정어리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도 하자. 그러면서 좋은 이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게 가짜 브랜드. 더 나함이 더불어 나누며 함께 합니다. 그리고 더 나함. 더 나은 세상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더 나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더 나함 새로운 브랜드로 처음 만든 제품이 이 홍삼 100년 진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량이 진세노사이드 이 함량이 사실은 품질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량이 일반 시중에 나오는 홍삼 제품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아는데 사실은 이제 홍삼 제품이 여러 가지가 좀 거품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저기를 해서 가격도 아주 싸게 이게 하나에 29,900원인가? 진짜 저렴한데. 예. 근데 두 개를 사면 39,900원. 와. 진짜 저렴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고급 포장까지 만들어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어나함. 그렇게 기쁜 선물로 뜻이. 아주,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한번 맛을 보시라고 한 건데 예. 깊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홍삼 제품을 다 홍삼 드셔봤을 거 아니에요. 맛하고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이거는 그 전에 먹었던 경옥고하고 맛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제 느낌은 그렇게 왔거든요. 또 오늘은 또 제가 정성을 좀 더 들여서 타서 더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도 이번에 이제 추석 선물로 많이들 사랑을 해주실 텐데 차만 드리게 뭐해서 배도 같이 드렸는데 또 소주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럼 이제 앵커님께서는 방송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어리몰이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농담으로 던진 건데 이렇게 진담을 받으시니까 참 제가 어찌 해야 아니 될까를 오늘 잘. 제가 조금 민감해요. 그 댓글 올라온 것 중에 백운기 장사하냐? 왜 이러시는지 몰라. 아니 지금 이거 정어리몰 소개하는 거 말고 김충식 인터뷰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김충식 불러서 뭐 장사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보실 일인가? 이런 거 보면은 좀 속상해요. 어떤 댓글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자, 일단 이제 가장
요즘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당은 반발을 엄청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부에서도 일단 이렇게 발의하기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뭐 재판부 1명 늘린다. 1명, 법판사 1명. 김영남 의원님 25부에 지금 25부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판사 1명 넣으면은 엄청나게 달라집니까? 글쎄요, 뭐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보통 그러니까 3인 합의부로 운영을 하다가 한 명 더, 배석 판사를 한 명 더 증원해서 4인 재판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추가된 판사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비롯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재판부가 한 몸처럼 재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내란 사건 말고 일반 사건을 그 증언되는 판사에게 준다니까 이른바 판결문 작성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딴 사람들은. 예. 근데 어차피 재판을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우 내놓는다는 대책이 판사 1명 더 추가해 줄게.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거 왜 이제 와서? 그렇죠. 예. 뒷북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우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주기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왜 이렇게 만만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크셨고.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과연 법원은, 사법부는 어떻게 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대안을 내놔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주기현 판사가 12월까지는 일단 1심 끝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려는 이러다가 풀려나는 거 아니야 1월 달에? 그런 걱정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럼 1명 추가, 이 사람이 일반 사건만 전담하게 할게, 나머지 기존의 3사람은 특검 그 사건만 맡고 형사재판만, 내란 사건만, 이제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이걸로 해소가 될 것인가. 그냥 뭐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1명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기현 그 재판부에서 어제 김영현 재판도 하는데, 이거는 뭐 간이 기각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어차피 재판 시간 끌고 지연하려고 하는 꼼수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왜 간이 기각 안 하고 그거 수용해서 그냥 재판 종료하느냐. 그러니까 1명을 추가해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어가면 이게 하세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근본적인 신뢰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기현이의 의지를 의심하는 거지. 지기현이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저렇게 재판하는 겁니까? 어저께도 김영현 재판을 하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라고 안 부르고 김영현 피고인이라고 불렀다고 땡깡을 놓으면서 나 재판부 바꿔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재판부 기피 신청도 권리지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재판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에 이 뭐 김건희 특검, 뭐 3특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검의 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또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우리 법은 관대한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뭐 김용현 같은 피고인이 만약에 현실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땡깡이 재판정에서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3차례나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분노스럽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고작 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붙여주면서 재판부가 그간 업무의 부담 완화가 있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업무가 많은 양반들이 휴가를 다녀옵니까?
이게 국민들이 다 볼 줄 몰라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법부인지 다른 나라의 사법부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지휘원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여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12월까지 재판을 끝낸다고 했는데 12월에 국민들이 응당 기대하시는 그 재판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직위원뿐만 아니라 조희대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실 조희대가 한독수를 만났든 안 만났든 조희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 특검법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개혁안이라고 내놨다는 게 한숨 나오는 거죠. 저 개혁안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부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판사 하나 늘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사법부는 3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설명을 하면 돼요. 니네들이 12월 4일 날 저희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주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과정 이후에 그 재판부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월 1일 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말 니네들이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다 읽고 9일 만에 12명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이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유죄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야? 이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 국민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기현 판사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좀 단순합니다. 7만 페이지를 읽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복사 기록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걸 프린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그 기록을 우리한테 내놓든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는 건 너네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저희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 앞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 자체가 3권 분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과 헌정체제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김용남 의원님. 네. 일단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확대해서 3대 특검 사건을 다 맡긴다.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나중에 이제 사면 복권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담겨 있던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건 처음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반민특위가 있었고, 그 4.19 직후에 3.15 부정선거 관련한 게 있었고, 그 비슷한 게 이제 많이 보면 3번, 아니면 그 5.16 이후의 거는 제외하면 이제 2번이 있었던 건데, 그때는 사실은 헌법의 그 부칙 정도에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위헌 관련한 논란이 없었고, 이번에는 헌법에 어떤 근거조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률의 형태로 하는 건 이번에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위헌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원래 재판부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몫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회 몫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법무부에서 그 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더 이상해요. 솔직히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건. 이게 미국 같으면 맞아요.
미국 같으면 논란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수의 판사들은 사실은 선거로 뽑습니다. 예,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각 지역에 주 관련된 주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은 선거로 뽑아요.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는 사실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추천이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무부는 거의 검찰하고 그 동일시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물론 법무부 산하에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도 있고 교정본부도 있고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행상은 법무부 있고 검찰로 인식되는 게 강했는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하고 동일시되는 법무부에서 재판부 구성하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을 좀 많이 검토하고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상권분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저는 전담재판부 같은 어떤 형태의 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정치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세심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그럼 추천한 이제 판사회의, 대한변협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한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국회 추천 몫을. 그럼 이거는 또 괜찮은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전담재판부를 통과시켜 설치가 됐어요.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거 헌재로 가져간다. 그럼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고민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좀 중간에 과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일단은 당에서 이제 특검 TF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한 건데 당론은 아니다. 이제 당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괜히 뭐 하나 꼬투리 잡혀서 되치기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적어도 매우 필요해서 사법부의 불신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당장 필요한 거여서 설치를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박영식 앵커님. 네. 뭐 이제 그 위헌성이 소거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사실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용남 의원님의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언론도 지금 거의 이제 프레임화 되어 있는데, 전담재판부 내지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만 상당 부분 길게 지리하게 이끌고 가다 보면 이 사태가 발생한 어떤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결국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 배경에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지금 국회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인적 청산이란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이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라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내란 진압과 종식에 응하는 결론을 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과 합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모든 요소들은 다 소거가 되고 위헌 요소가 없어야 될 것이고 김유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만약에 재판받는 피고 측에서 이거 이제 무효다. 이 재판은 완전히 무효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상황 자체가 꼬여버릴 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제도 개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인 직위원과 조의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희대가 하는 게 그렇고 직위원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조희대, 한덕수 뭐 이제 거기에 정상명, 뭐 김충식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대법관들에게 배정된 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로 판단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희대가 기일을 이투른가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정을 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 직전이죠.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하고, 그다음에 그날 판결이 나온 날 3시에 판결이 난 다음에 4시에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가 이런 판결 일정을 알지 못하고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둘 간에 어떤 커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입장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매우 결백하다라는 입장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날 만한 내용들의 입장문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것이 위헌적인 거 아닌가는 미래의 문제잖아요.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전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법원은 주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가? 이 과거의 문제니까. 또 하나는 왜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판결이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럼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이 된다면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입법 내와 관련해서 그 논쟁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앞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하필이면 내란 재판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헌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원 감사 결과, 그 다음에 계속 그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이 판결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직 뭐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거다라고 하는데 좀 다듬어지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 새로운 영상이 하나 들어왔던데, 김건희가 병원에 이렇게 그 진료를 받는 모습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사진입니까? 아니, 영상인데 사진으로.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그 영상은 지금 쓰기가 힘든 모양이죠.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것 같은데, 김건희가 중앙대병원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아마 수갑을 찬 듯 손에 뭘 덮었고, 발목에는 전자 발찌도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원래 수감돼 있을 때 외부 진료 가면은 저렇게 하고 갑니까? 그렇죠. 예.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원래 수감 시설에는 그 의료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의료 과장 내지는 뭐 실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예요. 예. 그런데 일단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수감 시설 내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그 의무실에 가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외부 진료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대학병원이나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병원에 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저혈압을 어떻게 치료하죠? 잘 모르겠네요. 저혈압이 대학병원 가면 치료가 되나요? 모르겠네. 저혈압 때문에 나가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치 1번지 1시간만 보면 바로 혈압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저혈압 때문에 병원 갔다고 하니까 제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김건희가 우리 정치 1번지 1시간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죠. 바로 정상으로. 치료 가능한데. 그렇죠. 저혈압에서 이제 쭉 올라오겠죠. 건데. 2시간 보면은 고혈압 되고. 뭘 먹이면 올라갑니다. 지가 안 먹으니까 저렇게 내려가는 거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고,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두 자릿수가 그 이제 저혈압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니까
딱 쟀을 때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낮은 부분이 뭐 40이라고 그랬나요? 뭐 50이라고 그랬나? 뭐 그런 보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흘린 걸로 보이는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외부 진료를 받는 모습을 아마 더 노출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창부소라고 해서 윤석열처럼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지금 계속적으로 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건희도 재판에 앞으로 이제 불출석하기 위해서 혹은 또 앞으로의 어떤 수사에도 또 불응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윤석열은 계속 불출석하잖아요. 오늘 10번째 예. 불출석했는데 그냥 골석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도 우리의 이 열받게 하는 대목이죠. 그걸 왜 계속 김건희는 재판에 나올까요? 뭐 상황 나온다고 봐야겠죠.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갔잖아요. 저게 윤석열이가 그 전에 했던 수법이 아닙니까? 예. 동일하죠. 병원에 갔다 와서 몸이 안 좋다고 자빠져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건데 혹시 그거 따라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결국에는 사실은 이른바 병보석을 노리겠죠. 예. 병보석. 네. 그러면서 이제 보석 근거를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오늘 좀 하시는데요. 네.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 근거를 좀 쌓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보석은 근데 그 함부로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어떤 그 급진으로 진행되는 어떤 질병이면 모르겠는데 뭐 혈압 문제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는 전형적인 만성 질환이잖아요. 예. 만성 질환은 그렇게 보석으로 허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 예. 어떤 장기가 그렇죠. 제대로 예. 작동하지 않는 장기 부전이 왔다고 하면 모르죠. 그건 다른 문제인데 만성 질환 때문에 보석은 거의 해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된 말로 네.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네. 이대로 놔뒀다가는 교도소에서 죽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보내가지고 내주죠. 밖에서 저기 하게 하는 거지. 나 좀 아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런다면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아픈데 한두 군데는 다 있어요. 구치소 안에다 병원 하나 차려야죠 그러면. 그렇게 그게 다 병원 통한다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니요 큰 병원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라고. 대형 종합병원. 네, 그런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자들만 저런 방식을 통해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구해서 밖에 나오고 아픈 척하고 실제로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끝내는. 그러니까 저런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 사법부와 교도행정이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특히 이 내란 이후 과정을 보면 왜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야? 왜 저 두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의 넓은 부분들을 다 수용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야?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지금 쭉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라도 평등해야 됩니다만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가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예. 통일교 한학자 어제 조사받고 나왔는데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네. 다음 뭐 영장 22일 심사 날, 날짜가 잡혔 22일 날. 월요일. 날. 네. 예. 그럼 이제 화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는데 뭐 영장 월요일 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결론이. 예. 영장 발부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뭐 자기가 독생녀다 여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바쳤다고 그러는데 참 특검도 고생했겠다 싶고 권성동한테는 세뱃돈 줬다라고 하던데 그 세뱃돈이 1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뱃돈은 따로 줬다는 겁니까? 뭐 100만 원 얘기 나오던데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1억은 윤영호가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2022년 1월 5일 날 여의도 중식당 예. 그 얘기고요. 세뱃돈 줬다는 거는 큰절 2번 하고 쇼핑백 2개 받았잖아요. 예. 권성동 의원은 그게 넥타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액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벌써 다른 뭐 거죠. 100만 원 나오던데 가오가 있지 권성동이 몇 선이에요? 어?
4선인가? 5선. 5선이에요. 5선이나 되는 놈이 그 한학자한테 세배하고 100만 원 받으면 그거 좀 쪽팔리지 않나요?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의원이 1960년생이에요. 예. 윤석열하고 동갑이죠. 예, 그러니까 만 나이로 지금 65세. 예. 그리고 만났던 게 2022년 2월 8일과 3월이라고 하니까 그때 기준으로도 거의 우리 세는 나이로는 63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는 주로 세배를 받죠. 누구한테 세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지가 아버지한테는 하겠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한테는 하겠습니다만 자기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는 세배할 일이 거의 없는 연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절을 했으면 근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한학자 총재가 변호인 한 명 선임하면서 구속이 안 되고 하면 10억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저 민정수석. 오광수 네. 10억 약속 받았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손이 크면서 왜 세뱃돈은 갑자기 손이 요만해져요? 그리고 뭐 3월에 세배입니까? 2월에 가고 3월에 갔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근데 큰절 각각 하고 쇼핑백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설날도 아닌데 뭘 세배를 해요. 독생녀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나 진짜. 본인을 그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예수 여동생이란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독생자, 근데 독생자 자기는 예수. 독생녀라고 네. 하니 2000년 만에. 2000년 2000살 차이죠.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이제 자기가 태어난 여동생이란 주장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특검 조사하면서 김충식 씨 인터뷰하는 우리 백 앵커보다 특검이 더 고생했겠어요. 이런 사람 상대로 조사하면서. 통일교 교리를 설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환 조사하는데. 특검한테 이 더나함 홍삼 진거 하나 보내.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이거 먹고 그래도 지금 조금 돌아왔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성동하고 한학자가 진술이 같은 부분은 2022년 2월과 3월에 2번 방문해가지고 절한 거 맞다. 그리고 거기까지. 쇼핑백 서로 주고 받은 거 맞다. 근데 그 안에 권성동 쪽에서는 넥타이를 받았다라고 한 거고 한학자는 100만 원을 줬다. 세뱃돈을 줬는데 100만 원 정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의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그게 회계연도 최대 300만 원이고 1회당 100만 원이죠. 그 기준 딱 맞춰가지고 거기까지는 얘기하게끔 해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법에 좀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조언을 받았는데 다른 조언들은 좀 통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느껴진 것은 거기에서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고 이래버리면 그리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거의 부인하는 듯한 자세를 아마도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나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승질 내고 막 아니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태도로 아마 특검 검사들한테 임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거 바로 영장 쳐야 되겠다라고 아마 검사들도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무슨 세뱃돈 100만 원을 쇼핑백에 줍니까? 어떤 쇼핑백에 줬다는 얘기야? 그렇죠. 100만 원을. 그게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줄 정도면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적어도 1,000원짜리로 줬어야 돼요. 1,000원짜리로 봐.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줬나? 그러니까 그게 1,000원짜리 그거는 쇼핑백 찢어져요. 이 우리가 만든 특별한 이런 정도 아니면 북날라 뿡따님 선동아 나한테도 저래라 나도 세뱃돈 줄게. 지난번에 그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데 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선동아 나한테도 저래라 세뱃돈 줄게 막 돈 줄게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그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하고 처음 했는 일이 생겼어요. 오늘 북날라 뿡따님도 제가 오늘 좀 처음 뵙는 아이인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누구야 김충식 인터뷰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나 보다 했더니 막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야야 백운기 저 완전히 지금 약 먹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권성동 같이 우리 백운기 정치 정어리 TV 생기고 처음으로 구독자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작할 때 5,699명이었거든요. 지금 5,590명이에요. 10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또 저희 100명 채워야 방송 끝나는 거예요? 200명이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까지 내실 건 또. 번전치기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좀 아실라나? 김충식 씨를 이제 만나게 된 게 그 전에 최혁진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최혁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녹취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들어봤는데 거기에 강진구 기자가 김충식이 쉴드를 친다. 이렇게 열린 공감인가? 거기는 이제 뉴탐사라고 들었습니다. 뉴탐사가 강진구 기자. 강진구 기자, 예, 맞죠. 그러니까 열린 공감에서 예. 강진구 기자가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네. 김충식을 쉴드를 친다고 하고 아. 공격을 하니까 예. 강진구 기자가 좀 반론을 예, 인터뷰 하셨잖아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로서 한번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만나서 진짜로 이 사람이 그러이러한 일을 해낼 만한 위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려고 어제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입장을 한번 밝혀볼래? 우리로서는 이제 화제 인물이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온 글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린 공감하고 뉴탐사하고 뭐 좀 다툼이 있나요? 뭐 아주 오랜 기간 뭐 원래는 시민 언론 덧탐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이제 갈등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쪼개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이제 서로 갈등을 빚어서 지금은 이제 아예 다른 길로 간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에 이제 관심도 없고 뭐 저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충식 나오니까 이제 또 막 저 갈라진 쪽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런 것 같은데 왜들 그래요? 왜들 그래? 아마 서로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럴 게 뭐 있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곽상은 의원이 계속 지금 그 김어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곽상원은 그 점은 문제가 있더라. 뭐 자기도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더만. 네, 출연했죠. 그래놓고 자기는 선거 총선 전에 출연을 해놓고 9월부터로 딱 기점을 잡아가지고 출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그건 어떤 차원에서 봐야 돼요? 저 뭐 문제 제기나 어떤 언론 환경에 대한 비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후에 알았습니다만 이제 곽상원 의원의 주장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도 사실이고 일부 공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는 실제 이제 곽 의원 본인께서도 후보 시절에 뉴스 공장의 어떤 혜택을 좀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이 좀 일부 또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아주 뜨거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주장이 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도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 이외만큼의 어떤 책임도 뒤따른다는 차원의 그런 원론적인 어떤 교훈이자 문제 인식이라고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건 제가 쳐다보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그냥 정의와 상식만 생각하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뭡니까? 근데 지금 통일교 어차피 이제 교주가 무너지면은 통일교도 흔들거릴 텐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그 돈 주고받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 교인 가운데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11만 명? 12만 명이라고 12만 명. 네. 이것도 아직 지금 다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면은 그야말로 12만 명이면 10%입니다. 10%. 10%. 예.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오더가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다 이제 오더를 내리면,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투표하게 되면 50%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시 따지면 2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20%가 특정한 후보에게 투표를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선거 과정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서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출해낸 내용 자체, 그 업체로부터 추출해낸 내용 자체가 전체 명단을 보고 한 거냐 아니냐라는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12만 명 이하 언더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만약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을 거다. 근데 그 이유는 2021년도 같은 경우도 2달 만에 20만 명 정도의 당원이 늘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정당법 위반이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해서 정당이 이런 종교집단 또는 특정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특정 후보가 왜곡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대의하는 형태를 막아내야 되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사 조사는 좀 끝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대선 자금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바로 연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 뭐 물론 그게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집단적인 입당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그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정당법에는 정당의 가입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정말 개인의 자유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의 지시 내지는 명령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이 500만 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민정당 시절부터 가입했던 사람들의 총합이 500만 명쯤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엔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당원 명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당내 경선 때 투표권이 주어지는 이 당비 내는 당원, 그 국힘 쪽에서는 책임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책임당원은 대략 70만 내지 8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당원 중에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진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가려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북날라 뽕따님 또 보내셨네. 배군기 선생님 용산역에서 뵌 적 있습니다. 꽃다발 들고 계셨죠. 용산역에서 제가 꽃다발을 언제 들고 있었을까요? 김영일님, 존경하는 배군기 선상님, 쇠주 좋아하시는 김종욱 선생님, 이쁜 광주 떡 확시 유정 누나, 안철수 도플갱어 박영식 에디터님, 관절 나이 20살 이건 아니죠 김영남 상님. 이건 뭐예요? 네? 관절 나이 20살 이건 아니죠. 예,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그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 광고 모델로? 예. 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관전 나이가 20대라는 의미였는데, 아마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더 나함 광고 모델 지금 한 분 알아보고 있는데 도전해 보실 의향 있나요? 이왕 김충식 부른 김에 윤석열, 김건희도 데려다가 대진심을 해보시죠. 금은 쌀락비님, 뭐 어려워 이렇게요. 뭐 욕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건 패스하고, 하태룡님, 김박박디라라님,
영희님은 일본에서 앵화를 2,000행이나 보내주셨네요. 최영태님, 김민선님, 구름이님, 오늘 방송 실망입니다. 저런 분을 모셔서 시간 낭비하느니 현장에서 고생하신 한두자니 TV, 나두잼 TV 등 유튜브 분들 초대해서 응원 한마디 하시는 게 더 좋을 듯 싶네요. 구름이님 의견 알겠습니다. 한두자니 TV가 그 아까 제가 권성동 세배 절에 나한테 잘해 돈 줄게 했던 분이 한두자니 TV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두자니는 무슨 뜻이야? 한두잔 이건가? 한 잔이 두 잔이? 그러니까 술. 그래요? 긴 하루님, 도자기 명인 돈 주고 샀는지 물어봐 주세요. 도예가라면서 도자기 만드는 거 아무도 본 적 없고 딴 데서 제작해서 싸게 들여와서 고위급들한테 선물한 경위도 물어봐 주세요. 김충식 씨 추워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예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만든 도자기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만드냐 그랬더니 송파에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천에 이렇게 뭐 도자기 그렇죠. 굽고 도가 이런 이렇게 데서 있어야 하는 거 되니까.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거기 건물 3층에 가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마를 거기서 달 수 있는, 요즘에 전기 가마가 잘 나와서 그걸로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가? 아,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 자기를 굽는 가마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8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건물에서 그걸 하면 다 녹아요. 그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걸 버틸 수가 있나요? 그게? 글쎄, 적어도 도자기 그리고 진짜 좋은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 전기가마 안 쓰죠.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그럼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자기가 아니라 보자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뭐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어쩌라고 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건물 내에서 가마를 설치하고 도자기 굽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 민원이 들어와도 엄청 들어왔을 텐데.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자, 힘든 하루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고생하셨습니다. 좀 드셨어요? 다 다 먹었습니다. 네. 뭐 방송 안 했어요? 이렇게 마이크 가리고 살짝 방송 나게 영상 어때요? 나갈 때 배 진짜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예. 아삭아삭하고. 맛이 벌써 다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추석 근데 전에 맛 안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제일 열심히 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맛있긴 맛있습니다. 소주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담가 먹어야 배가 되는데. 아주 꼭 뭐라고 그럴까? 애기 같아요. 아주 부드럽고 아삭아삭합니다. 삭삭하고 아주 좋았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나 한마디 힘 좀 해주고 가. 나 오늘 기빨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뭐 한번 해주세요. 예, 오랜만에 왔는데요. 예, 저도 대장동 백현동에서 매일 조깅을 하고 제 건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빠질 때는 여의도 산책 한번 하고 좀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 발음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들을수록 비슷해요, 진짜. 이제는 거의 빙 수준이에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